해가 뉘엿뉘엿 지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 둘 켜지는 미국 LA의 어느 가을밤. 평소와 같이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여성은 평소와는 다르게 더욱 음산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TV의 뉴스 속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여러 차례 절도 범행 소식이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고 불안한 마음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부터 이상한 발자국 소리에 그녀는 잠깐 뒤를 돌아봤고 30여 미터 뒤에 따라오고 있는 두 미국인 남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더욱 불안한 마음이 커진 이 여성은 걷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내보지만 곧 그녀의 앞에 따라오던 남성들은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막아섭니다. 어쩔 수 없이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고 순식간에 그녀를 막아섰던 두 미국인 남성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마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미국인 여성인 라일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자다가 악몽으로 잠을 깨기도 하는데요. 만약 한국인 남성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할 수 없네요. 1년 전의 일이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주재원 생활로 인해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의 회사 일로 인해 미국에 머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처음 왔을 땐 15살이었어요. 사춘기 시절이긴 했지만 저는 캐나다에서는 바깥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었던 캐나다의 마을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기도 했고 캐나다는 미국보다 땅이 크기에 인구 밀도가 많이 낮은 탓도 있었죠. 하지만 미국에 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극심할 정도로 지나친 간섭 아닌 간섭을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불안한 치안 때문이었죠. 사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움직여봤자 학교 아니면 집이었기에 부모님의 도가 지나칠 정도의 외출 통제와 이동 동선 체크는 사춘기 시절의 저에게는 족쇄 아닌 족쇄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와보니 미국은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욱 안전하지 못한 나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20대 후반인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긴 했지만 신변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위험했던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바로 한국인과 인연이 되면서 겪게 되었던 일들이었죠. 저는 미국에서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긴 해요.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도 그만두는 직원들이 종종 생겨서 근무 스케줄이 들쑥날쑥했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후 늦게까지 근무를 하거나 심지어 마감조 업무를 마치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가는 일도 있어서 저에게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스케줄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패스트푸드 매장은 번화가와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외진 곳도 아니었지만 해가 질 때쯤이면 거리의 사람들은 보기가 어려운 동네였죠. 어느샌가부터 지역 뉴스 채널에서는 혼자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절도 사건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주가 대부분인 나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류를 가질 수 있도록 허가가 이루어진 주예요. 자격만 갖춘다면 자동으로 총기 소지가 허가가 되는 시스템이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치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로 인식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살면서 워낙 많은 사건 사고를 보게 되니 권총이나 샷건이 없이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왔죠.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니 TV에서 나오는 총기 사건을 볼 때마다 더욱 무기를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신술을 평소에 배우고 있었어요. 저희 오빠는 태권도를 열심히 훈련하고 있죠. 운동을 좋아하는 오빠 덕분에 평소에도 몇 가지 호신술을 배우고 실제로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저에게 나쁜 상황이 생기지 않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아마 한국인 분들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지만요. 저는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기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호신술을 단련을 해도 실제로 덩치가 큰 남성에게 둘러싸이며 위협을 받으니 여자인 저로서는 호신술이고 뭐고 아무짝이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밤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간 근무자가 계속 그만두는 바람에 저는 야간 업무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패스트푸드 일이라도 해야 했죠.
가게가 끝나갈 시간이 되어가서 저는 매장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인 손님 2명이 햄버거를 사러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2명의 손님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매뉴얼대로 주문을 받았고 달라고 하는 메뉴를 건넸습니다. 무섭게도 그 2 남성은 저를 빤히 쳐다보고는 나갔어요. 너무나도 섬뜩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에는 워낙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심했어야만 했어요. 지금도 왜 그 남성들을 조심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게의 문을 닫고 저는 집까지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기에 저는 운동 겸 항상 출퇴근을 걸어서 다녔죠. 시간은 밤 11시가 넘은 상태였고 저는 가게를 떠난 지 5분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이 늦은 시간에 제가 지나다니는 길을 다닐 사람이 있다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었죠. 순간 등에서 땀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제 오빠에게 배운 호신술로 만약에 저를 덮치는 사람이 있다면 쓰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저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확히 거리를 지키면서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죠. 저는 저와 가는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며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저 앞에서 2명의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는 손을 넣은 채로 말이죠.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주머니 안에는 흉기가 있다는 사실을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배운 호신술은 흉기 앞에서는 그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 2 남성은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가방에 있는 지갑을 꺼내기 위해서 가방을 뒤지고 있었는데요. 얼핏 2 남성을 보니 아까 저희 가게에 왔던 남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루엣과 체격 그리고 목소리를 유추해 보았을 때 확실했어요. 저는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했고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2 미국인 남성 중 한 남성이 순식간에 옆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의식을 잃은 채 말이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판단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 사람은 나머지 한 남성마저 순식간에 무력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범행하려고 했던 쪽은 2명이었고 그 2명은 자신들이 방심을 했을 뿐이지 충분히 한국인 남성 하나쯤은 해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곧 정신을 차린 미국인 2 남성은 한국인에게 돌진했으나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뒤로 고꾸라져 버리더군요. 2 미국인은 처음 한국인에게 습격받았을 때 떨어뜨린 무기를 줍기 위해 몸을 날렸지만 한국인 남성의 날카로운 예상으로 인해 그 행동은 그만 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광석화와도 같은 한국인 남성의 움직임은 이미 순식간에 2 미국인 절도범들의 앞까지 다가갔으며 후두부와 앞면을 강타하는 날카로운 발차기로 인해 2 미국인 남성은 끝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영화와 같은 대결을 목격하게 되었고 곧 정신을 차리며 강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 있는 무기를 꺼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무서운 나머지 주저앉아서 고개도 들 수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남성은 저에게 안심하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고개를 들고 그 남성을 보니 그 남자는 약간 인상이 눈에 익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심지어 체격은 저를 습격한 미국 강도보다 훨씬 컸고 힘 또한 강해 보였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남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연은 이랬어요. 저희 패스트푸드 가게 옆에는 마트가 있었는데 마트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던 이 한국인 남자는 저희 매장 앞에서 서 있는 2 미국인 남성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 2 남성은 밖에서 저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꼈던 아시아 남자는 차 안에서 상태를 지켜봤고 저희 매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남자가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했어요. 바로 제가 퇴근할 시간까지 기다리자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그 한국인 남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당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한국인 남성은 저에게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혹시 톰의 여동생이 아니냐고요? 저는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고 대답을 듣고는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저를 구해준 남성은 오빠의 절친이었던 것이었죠. 저희 오빠와 같은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평소에 제 오빠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한국인 남성은 오빠의 핸드폰 화면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제 모습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저를 가까이 보기 전까지는 제 정체를 몰랐지만 저를 구해주고 나서 보니 자신의 친구의 동생이었던 것이었죠.
저는 거듭 오빠의 한국인 친구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아마 친구분이 아니었다면 금품을 빼앗기는 것 그 이상으로 저는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경찰은 곧 도착했고 2명의 강도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떠나가는 경찰차를 보며 한국인 오빠는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 다음에도 강도를 만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 즉시 가진 모든 것을 주라고요. 행여나 무력을 사용해서 상황을 벗어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인 오빠분은 태권도를 수련한 지 오래되었고 깜깜한 어둠 속이었기 때문에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2명의 강도를 물리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강도들은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절대로 저항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호신술로 갑자기 나타난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것이었죠. 그러고 보니 제 오빠는 태권도장에 다니면서 항상 태권도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태권도의 발차기야말로 전 세계의 무술에서 가장 파괴력이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무술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오빠는 처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호신술을 알아보던 시절에는 일본의 가라데를 먼저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30여 분 떨어진 곳에 단 하나 있었던 가라데 도장에 등록도 했었죠. 하지만 오빠는 가라데 도장에 등록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빠를 놀리곤 했어요. 끈기가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빠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본 가라데 도장에 등록했던 오빠는 도장 측에서 며칠이 지나도 실전 기술은커녕 기본기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오빠를 수강시간인 2시간 내내 자리에 앉아있게만 했다고 했죠. 가능한 빨리 배워서 실생활에 써먹어도 모자랄 판에 정신수양을 핑계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일본 가라데 도장에 질려버렸다고 한 오빠는 그 뒤로 다른 격투기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실력 있고 검증된 격투장을 알아보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다고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태권도장이 있다는 사실을 오빠는 알게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태권도장에 견습 삼아 가봤다고 했습니다. 태권도장에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간 오빠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빠가 방문했던 시간은 점심시간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권도장 안에는 수많은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에서는 10대 청소년들도 여럿 있었다고 했어요. 밖에서 본 태권도장 건물은 낙후되어 과연 이런 곳에서 제대로 무술을 배울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지만 막상 태권도장 안에 들어와 보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보며 오빠는 많은 것들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에서의 태권도의 위상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젊은 엄마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학원 중 하나가 바로 태권도장이었던 것이었죠. 처음 태권도장에 갔던 오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을 하고 다음 날부터 열심히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던 저는 갑자기 열심히 태권도장을 다니는 오빠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동양 무술에 왜 그토록 진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끔 오빠를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오빠는 저에게 태권도장을 같이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오빠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러나 실제로 한국인 친구분의 태권도 실력을 보니 왜 오빠가 오랫동안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쉬는 날에 바로 오빠가 다니는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강도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강도들을 물리치기 위해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인 오빠의 말대로 흉기를 든 강도에게 달려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죠. 제가 태권도장에 등록한 이유는 체력을 기르고 언제 휘말릴지도 모르는 몸싸움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여자 혼자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에 적어도 흉기를 들지 않은 강도를 만나면 열심히 배운 태권도로 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저를 구해준 한국인 오빠의 모습을 보니 그날 밤은 너무나도 멋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은 노란띠지만 열심히 태권도를 배워서 저도 오빠처럼 멋진 발차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의 라일라 씨의 사연을 보셨는데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여자 혼자서 밤에 돌아다니는 게 아직은 위험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놀라는 한국의 모습 중 하나를 치안으로 꼽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사연자님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